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미 양측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 목적으로 7월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환율 정책의 경우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주목받았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하자 반도체 지수 역시 6% 가까이 급등하며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엔비디아는 3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상승폭이 주목받았습니다. 전일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여전히 AI 수요가 강력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해 시간의 거래에서 5%대 급등했습니다. 알파벳의 지난 분기 매출은 902억 3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891억을 상회했으며 주당 순이익 역시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에 전일 상승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증시가 급락해 피난처로 급부상했던 암호화폐는 미증시가 일제히 급등하자 약세를 보인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다시 9만 3천 달러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시장 상승폭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줬었는데요.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위축되는 걸 확인할 경우에는 연준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내놨고요.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고 있는 베스엠액 같은 경우에는 6월의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되면서 장 막판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9시에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관세 협상도 있었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를 봤을 때는 일단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들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로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지지율이 굉장히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하루 만에 다시 한번 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로 다시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뉴스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남이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악관은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의 부관 벌금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갈취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이싸움에 어른이 좀 끼어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 글로벌 규제 권력의 충돌이라든가 디지털 주권 경쟁 그리고 이제 규제권 주도권을 둘러싼 이제 미국과 EU의 어쨌든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애플의 5억 유로고 이제 그 메타의 2억 유로의 어쨌든 벌금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EU가 이제 매겼습니다. 이건 사실 원래대로 하면 더 많이 했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매출의 6% 정도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두 기업의 광고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변경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개편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거임에 불구하고도 이제 미국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자발적 규제에 타깃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 간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이 이제 충돌을 하고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복수 규제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애플과 메타는 EU 내 규제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북을 받은 게 향후에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좀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이제 EU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자체를 바꾸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약간 조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어떤 테크 기업에서는 앞으로 각국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어쨌든 구조조정과 컴플라이어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갈취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용어를 쓰고 있어서 약간 놀라운데요.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말부터 이제 글로벌 선거 사이트가 신보호주의 기조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약간 신경전을 약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그 기술의 전쟁이라든가 관세 부분이 맞닿아 있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대결을 하다가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맞붙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애플 메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을 제재한 FTC는 기조를 했을 때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이 이거는 뭐 기업과 약간 이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U 규제는 미국 국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디지털법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기업에만 정조준하는 게 약간 좀 불쾌하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수준의 규제 압박이나 이런 거에 틱톡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정조준한 것이 이제 정치적 규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국내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약간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년에 이제 어쨌든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방독정 기조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외국 규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뭐 빅테크를 때리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내 아이를 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의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이 때리고 이러는 것들은 외국 규제에서 이제 자국 기업을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글로벌 규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제 자국 규제 프레임을 국제 기준에서 밀리는 구조에 이런 거에서 이제 자신이 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미국의 대응은 애플 메타를 감싸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미국과 EU 사이에 어찌됐든 간 빅테크 규제를 놓고 외교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응을 봤을 때는 애플과 메타를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미국과 EU 사이에 있어서 힘겨루기는 앞으로 어떻게 좀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반발하면서 이게 이제 기술 패권인데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 이거로 이제 미국의 디지털 패권 수단이라는 요렇게 이제 향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메타는 이제 미국의 안보 자산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어쨌든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이런 생각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편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는 계속 감싸기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고 예고된 반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술 주권을 지키는 건 체제적인 어떤 대응의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EU는 디지털의 어쨌든 시장법이 자국의 어떤 질서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의 어떤 타깃은 전부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쟁 제어로 보지 않고 패권의 약화의 어떤 시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걷고 나서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자신들이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규제 수출 게임에서 이제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표준 제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 흐름을 방치하면 자국의 테크 기업이 유럽 규제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고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백악관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의 어떤 패권 게임의 본격을 이제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와 함께 요거를 계속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1단계로는 일단 정면의 어떤 충돌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충돌을 하게 돼서 지금은 벌금, 외교 갈등 확산되는 초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게 이제 그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들에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나 OECD 같은 어떤 국제로 요구를 다자간의 어떤 전면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글로벌 기술로 재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EU의 어떤 공공기술의 규제 모델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시장 중심의 패권 모델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스스로가 또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용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머스크 왜 물러나나 보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컨콜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도지부의 역할 축소를 선언을 했고요. 주 1회 정도 관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은 시간 동안 테슬라 기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투자자들은 환호를 하긴 했는데 네네네. 머스크는 왜 물러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걸까요? 일단 좀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본인이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 과도한 미디어나 정치 권력에 대한 집중이 좀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 TV만 틀면 모든 미디어에서 이제 대통령보다 더 많이 노출되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노출도의 비교를 보니까 머스크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사실 이제 피로감이 좀 있습니까? 머스크가 이제 X를 인수한 이후에 정치 언론 플레이가 주인이 되면서 언론 기술이라든가 정치 이게 융합된 거대의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중심에 서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혁신가로서의 어떤 신선함도 잃고 정치인 틀에 박히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각이 본인도 자각하게 되고 사람들 자각하게 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감을 좀 두자라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피로감의 요소가 이제 연방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증대가 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정치를 가까이 하면서 자신이 기업들과 이제 숙주가 되어 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신을 뭔가 빨아들이면서 이런 느낌이 되면서 리스크를 좀 관리하게 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자. 시간과 에너지를 다시 재할당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 현재 5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CEO를 이끌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근데 이 나머지 기업들은 다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펀딩도 잘 받고 어떤 재평가를 받는 거면서 지난 기업보다 훨씬 더 잘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테슬라만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매출도 1분기 매출도 71% 떨어지고 있고 뭐 모든 것들 사업장들도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적 발언과 어쨌든 연방정부 관여까지 더해지면서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까지 이제 분산되면서 본질로 돌아가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좀 한 거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근데 타이밍이 지금이냐라는 어떤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어쨌든 중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한 100일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 100일 좀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주주들의 요청이 좀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로보틱스라든가 FSD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략적 산업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여기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 투자 받아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AI라든가 우주 산업이 이제 변곡점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뭘 보여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도태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 알트먼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타의 다른 CEO들과의 자기가 그다음에 뭐 저크버거라든가 이런 다른 CEO와의 어떤 대결에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이 필요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서 여기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어떤 리포커싱 전략으로 잘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머스크의 지금 태각은 정치적인 어떤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정치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을 거고 본질로 돌아가겠다라는 또 그리고 더불어서 주주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일단 역할 축소에 대해서 선언을 한 상태니까요. 앞으로 행정부에 있어서 힘의 균형은 어떻게 될지 도지부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게 될까요? 일단은 뭐 머스크가 이제 그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똑같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있을 것 같고 도지부는 사실 역할은 상당히 위축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스크의 활동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5월부터는 주 1, 2회만 나올 것 같고 이제 구축적으로는 일단락 될 것 같고 완전 철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완전 철수는 아닐 것 같고 워싱턴 내에서 어떤 위상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이제 뭐 공식적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동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최근에 약간 굴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머스크가 이건 좀 아닌 것 대통령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머스크가 트럼프 보유를 관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도지부가 가용된 어떤 정책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강경이나 추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트럼프 재선에 대해서 이제 수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런 걸 했지만 처음에는 여기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위슨 코치 대법원에 대해서 뒤집기를 실패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누가 해야 되는데 희생양이 필요한데 이게 딱 좋은 게 이제 머스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머스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여론이나 브랜드에 타격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50% 이상이 머스크가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3년 전에 비해서 25%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머스크가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 종합해 볼 때는 어쨌든 머스크는 향후에 CEO로서 정책 개입이 이제 브랜드라든가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실적될 때 리스크로서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위상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백악관의 어떤 권력 구조에서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권한은 거의 이제 없지만 변함은 차이가 없지만 외부적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지부 내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수장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는 동력을 많이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돌아와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겠죠. 일단 5월 달로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지지율 하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지지율이 1주차 때는 52였다가 한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두 번째인데 그 기록도 자신이 자신의 기록을 깬 거라 약간 놀랍습니다. 사실 좀 기록이 놀라운데 이게 이제 국제 운영을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자신이 하루 쉬지 않고 이렇게 이슈를 내는 대통령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국제 운영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트럼프 특유의 이제 고강도 드라이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고 나면 새로운 소식이 나옵니다. 행정명령을 거의 지금 한 150개, 200개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트너인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도지부에서 어쨌든 나오는 개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극우적인 메시지라든가 트루소셜에 또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기 때에서 근데 어쨌든 자기가 했던 어떤 그 시행착오들을 2기 때는 좀 하지 말아야 했다고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스태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입이 한 번 봤던 쇼는 두 번째는 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를 많이 낳게 되는데 이런 것 때는 피로감이 아주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마가라고 하죠. 이분들이 어쨌든 지지층이죠. 코어 지지층은 유지되고 있으나 이게 지지층이 공고해질수록 이제 중도층이 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층이, 그러니까 중도층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보면 45%의 어떤 데이터의 어쨌든 하락층 대부분은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이라든가 이런 이탈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 때는 이미 어쨌든 확장성의 부재가 좀 많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어떤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지층은 공고하지만 외연 확장에는 실패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정책과 인사의 어떤 불안층에 대한 어떤 시장이나 정치권의 우려가 많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하루마다 다르게 바르니까 말이 계속 바뀌십니다. 이분 어느 날 뭐 관세 정책은 변함이 없다. 뭐 협상은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오늘 또 바뀌지 않습니까? 협상 중이다라든가. 뭐 관세가 어떻게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하겠다고 했다가 해고는 없다고 했다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식 어떤 정권 운영이 불안정성을 어쨌든 상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그러니까 집권을 지금 1기 때에 이어서 집권했지만 뿌리는 더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집권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약간 그 어떤 인위적으로 약간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신뢰가 좀 붕괴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말을 하되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정치적 우위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한 건 좀 더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지지율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지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변석계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 또한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전략적인 소통도 있어야 될 거고 경제적으로 실제적인 성과가 좀 있는지도 나타내줘야 될 텐데요. 향후 이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받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면 사실 지지율이 높아야 많은 합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지지율을 하락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지지율이 하락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이나 뭐 함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트럼프식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지율을 더 공고히 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어떤 비협조적이나 모드가 가속화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입법의 동력이 약화될 것 같아서 정책은 이때 제도화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뭐 어쨌든 법원의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핵심 법안은 계류주의거나 희석되거나 행정명령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양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정부 내 갈등이나 관료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이건 정말 계속 지금 보시는 게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속의 해제의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이 실무 부처 간에 어쨌든 조율이 부재가 되거나 어쨌든 지금 하는 것처럼 트루소셜이나 아니면 자식의 극우적인 매체들이 어떤 그런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책이 그렇다 보면 혼선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충성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어쨌든 책임 회피가 또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는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가속화되면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조기 레임덕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장의 동맹국, 지금 관세 정책이 하다 보면 동맹국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외교 리스크가 증가될 것 같고 정치적 레거시가 붕괴되면서 마가는 어쨌든 좀 이렇게 결속이 되겠지만 이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뭐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어떤 리스크를 좀 증가시키는 이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트럼프 밈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22일 지금 오피셜 트럼프라는 밈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220명 보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디너 파티를 개최한다라고 했고요. 그중에서도 상위 25명에게는 트럼프와의 VIP 리셉션 그리고 백악관 투어 기회도 함께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피셜 트럼프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기사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많이 상승했어도 사실 이게 트럼프 밈코인, 아니 일단 이 행사는 트럼프 밈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밈코인이 많이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많이 상승했을 때는 64달러인가 그때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지금 12달러 전후일 거고 10달러 전후일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도 사실은 거의 지금 1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에 비하면 거의 진짜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폭등했다는 얘기가 맞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참 트럼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5월 22일 날 이 행사를 하는 거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상위 220명. 그러니까 상위 220명에 들려면 이게 상당히 돈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있고 이제 초청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위 25%는 백악관 투어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VIP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준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사점은 있는데 이제 정치와 토큰과 결합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온체인 정치 자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죠. 온체인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정치 후원금을 이날 받겠다고 하고 동원력의 어쨌든 실험에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상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좀 미국 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런 행사를 직접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코인이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뜰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신뢰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 산산의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윤리성이라든가 시스템 투명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되고 향후에 이게 어쨌든 약간 여러 가지 문제가 예전에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백악관 공간이 공공자산인데 토큰 보유자의 특정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어쨌든 이벤트라는 게 정치사의 하나의 중대한 실험이자 어쨌든 위험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밈코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적인 특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파티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뛰고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손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걸 사실은 이게 불확실성이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누가 이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직접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되면 이거는 사실은 그때부터 이거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는 곧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민코인이 처음에 인기를 엄청나게 많이 끌어서 사실 60달러 가까이 갔지만 그 다음에 떨어진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거품 논란이 많이 일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장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걸 투자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미 그런 사례를 아르헨티나 때도 지금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정치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측근들이 이거 연루돼 있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쨌든 그런 시장이 지켜보고 있고요. 다른 정청이나 공공 기반의 어떤 민코인의 유틸리티 실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정치 기반의 민코인은 사실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델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민코인도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개입해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 코인이 융합이 어떻게 돼서 시장에 개입하는가에 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거면서 이게 어떤 모델이 될지를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정치 이슈가 이제 기반의 민코인의 모먼텀이 어떤 전략 자산의 확산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이 뉴스 타이밍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 타이밍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건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무슨 뉴스에서 뜨는 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이벤트를 만들어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처음으로 이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좋을까 나쁠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시금석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당국도 이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SEC가 거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규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코인이 이번에 어쨌든 법정으로 논쟁되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밈코인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테슬라 로보택시 트라이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컨콜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예정대로 6월부터는 로보택시를 계획대로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운전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감시랑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테슬라 FSD 서비스를 좀 놓고 본다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컴코라고 약간 맞물려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테슬라 이제 그 로보택시를 일론 머스크가 선보였을 때 악평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모든 걸 다 해서 뭔가 신호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테슬라 FSD는 사실 기술은 상당히 이제 GM이라든가 웨이모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한 1, 2년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은 다 레벨이 이제 4, 5단계로 거의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한 2.5나 3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용화까지는 거의 1, 2년이 걸립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제 완전 자율과는 현실과 제한된 베타 상용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상용화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베타 버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사실은 뭐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선언적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쪽으로 전념하는 의미에서 이제 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자율주행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진입했지만 어쨌든 법, 제도, 상업 쪽의 문턱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여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선포적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용화 선언은 기술의 어떤 홍보이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투자자 대상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실 때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지만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율주행에서는 어쨌든 경쟁이 어쨌든 뛰어들었다 우리가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약간 요약해 드리면 FSD의 어쨌든 호출 서비스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사용자 습관화된 신뢰 훈련 단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과 고객 적용도를 확보하고 수익화 시험하는 3중 전략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라는 걸 이번에 선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로보택시 FSD 서비스를 두고서도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공존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제기했던 그 수익화 시점이 정말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웨이모나 GM까지 FSD 그 경쟁 시장 안에서의 판도를 좀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실까요? 웨이모가 가장 앞서. 웨이모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지금 바로 서비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웨이모는 알파벳 웨이모는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이제 뭐 보면 정말 웨이모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이고요. 상용 실험 운영 중이고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앱에 깔아서 여러분 가서 보셔서 뭐 이제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데 가서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서 해보라고 싶을 정도로 좋고요. 제한적으로 피닉스나 샌프란시스코 중심에서 물론 비 오는 날은 좀 쓰지 말았으려 하고 싶고요. 꼭 쓰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GM 크루즈도 괜찮습니다. 도시 단위로 할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단돼서 사고를 이제 해서 정지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용하시기에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괜찮은 건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글로벌 판매 기반의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 베타 서비스고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운전자가 없거든요. 요건 운전자가 필요한 상태라 어쨌든 웨이모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테슬라는 네트워크 기반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고 크루즈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신뢰 회복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2, 3 단계로 이제 이런 상태라고 이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율주행의 무게는 인프라 기술에서는 스케일의 데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약간 AI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AI가 이제 그전까지는 기술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부터는 약간 기술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얼마나 빨리 넓게 싸게 깔 수 있는 거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이제 웨이모가 좀 앞서가고 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을 장착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비전 기반의 저비용을 확장하면서 요 비용을 이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술보다 확장의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뛰어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모으기 위해서 이제 테슬라가 들어선 거고요. 규제 보험이 이제 정치권 게임이 판을 이제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웨이모는 무인의 허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라는 건 정치적 압박이 있어서 요거를 풀기 위해서 지금 계속 도시마다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있고요. 크루저도 이제 사회 심의권의 정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인이 아닌 친구이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요 부분에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있으면서 향후에 이제 핵심 중도층이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거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FS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기술력의 우위를 지나서 이제는 플랫폼 및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확장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누가 주도권을 이끌어갈지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FSD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머스크가 원래 지각쟁이로 좀 유명하죠. 로드맵은 일단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6월에 맞춰서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같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대학 인증기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대학 인증기관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즉, 고등교육에 대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하버드와의 어쨌든 경쟁이나 이념 전쟁에서 이제 하버드가 밀리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본인이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버드가 잘 버티고 콜롬비아나 나우런지 대학을 잘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잘 점령해 가면서 이제 뭔가를 해왔는데 하버드의 마지막 남은 이거를 하면서 뭔가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방송사나 이런 것들 허가제나 이런 것들 이제 취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뭔가를 인증제를 통해서 뭔가를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고등교육 시스템의 이념 전쟁을 본격화한 게 아닌가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미국 대학은 자유주의에 의해서 리버럴리즘에 의해서 좌파여서 장악당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인증 기관을 개혁해서 연방 자금,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니까 인증을 어쨌든 자기가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대학 사상이나 어쨌든 이념 편향을 통제하는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보수 진영의 대학을 해방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보수주의를 재장착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행정명령으로 정치적 전환 기지화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회나 우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념 에젠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행정 방식으로 자신이 어떤 이걸 검수를 해서 인증 방식을 해서 인증서를 안 주겠다는 방식. 이제 말을 안 들으면 인증서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학을 인증서를 안 주는 방식으로 자기가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정책이나 정치나 정체성 프레임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트럼프는 교육이 정책이 아니라 정치 장비로 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보수 진영의 정체성 개혁과 세대 확장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권이 이제 4년, 40년 트럼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파 청년을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제 청년 때부터 자신이 이제 우파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키워내겠다. 이게 교육부터 이렇게 키워야 자신들이 세대를 우파 쪽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보수 가치 교육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연방 자금으로 안 되니까 이제 이걸 허가제로 바꿔서 이제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트럼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육 조치를 보수주의의 장기 복권의 전략이자 교육이라는 공공 영역을 이념 플랫폼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연방 정부는 그동안에 이제 교수 채용이나 커리큘럼에 개입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선을 넘었다라는 지적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앞으로 가져오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연방 정부랑 대학 간의 구조적 개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율성을 지금까지 부여를 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조건부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연방 정부가 학자금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뭐 커리큘럼이나 교육 제도를 개입하지 않는 불문율이었는데 앞으로는 인증 기관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커리큘럼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직접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따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치 이념이나 기준이 반영이 되거나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커리큘럼이나 이제 이런 구성이나 강의 내용이 이념 균형의 압박이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뭐 미국사라든가 뭐 정치적이라든가 젠더라든가 스터디큘럼이 이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전까지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뭐 자율적으로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1916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16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시각이라는 위원회 이런 시각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젠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인권 이런 게 보호가 되는데 생물학적 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젠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었는데 남녀의 구분이 분명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것 같고 경제학도 시장 규제의 어떤 비판 관점이나 이런 것들 트럼프식 이런 시장 규제나 관세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인정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교수 채용도 이제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DI를 지키지 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상 검증도 하게 될 것 같고 유대인을 우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재정 지원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트럼프에게 충성하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지원하고 덜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의 향후에 어쨌든 미국 고등교육이 이념 운영 재정이 세 축이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율성이 이제 앞으로 조건부 자율성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재정 지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얼마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 23일 94,70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심리적 저항선인 9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위스 블록은 94,000에서 95,000달러 구간이 강한 저항선이라며 조정 구간을 거쳐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고, 인기 분석가 알파 비트코인은 해당 구간에서 정체 후 10만 달러 이상으로의 돌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강세 전망에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관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과 23일 현물 비트코인 ETF로는 각각 9억 달러 이상이 유입돼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거래소 유입량은 2월 이후 급감하면서 매도 압력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려는 심리 강화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자금 조달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는 과거 상승 전조로 자주 나타났던 패턴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며 과거와 유사한 80% 상승 곡선을 재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XRP ETF를 출시한 자산 운용사 테오크리움의 CEO 살 길버티가 XRP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가장 유용한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길버티 CEO는 블룸버그 방송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XRP는 분명한 실사용 사례를 갖고 있다며 리플은 매우 전문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오크리움은 이달 초 XRP 연계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으며 시장 반응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는 해당 상품이 신규 ETF 중 상위 5%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XRP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분석 기업 카이코는 XRP ETF의 성공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솔라나와 함께 ETF 승인 경쟁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르다노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호스킨슨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더리움은 한때 시장을 장악했던 블랙베리처럼 향후 10에서 15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재단의 회계 모델, 가상머신, 합의 메커니즘 모두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하며 지분 증명 프로토콜 역시 실패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레이어2 솔루션은 메인체인과 기생적 관계에 있으며 이더리움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온체인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은 24일 기준 코인 마켓캡에서 약 1,7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전날보다 1.3% 하락한 수치입니다. 솔라나의 디파이 거래량이 급증하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24일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최근 이틀 사이 35% 급등해 3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수치로 특히 밈코인 트럼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4억 달러로 급등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밈코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솔라나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MACD 데드크로스와 RSI 하락세 등 기술 지표는 단기 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라나가 147달러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180달러 돌파 시도가 가능하지만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하락 전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200달러 심리적 저항선 돌파 여부에 주목하며 RSI와 MACD 등 기술 지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거래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좀 협상이 될 것이다, 진전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대감이 더욱더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졌고요. 또 M7 기업들도 또 좋은 흐름도 보여졌습니다. 또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구글 실적도 잘 나오면서 시간외에서는 또 5% 강한 흐름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도 잠깐 복기를 해보자면 어제는 우리 시장에서 좀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조선주들이 요즘 계속해서 잘 갔는데 어제도 잘 갔습니다. 이 흐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멘토님, 어제 우리 시장 좀 힘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SK 하이닉스 실적 보고 네. 와,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왔다 했는데 아마도 제가 이 똑같은 시간 수요일 날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면 이제 실적 나온 거 대비해서 주가는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저께 저녁에 분석을 해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사단으로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기관들과 외국인들도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이제 제가 봤을 땐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갈등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아직 어느 정도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아서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SK 하이닉스의 주가 위치를 본다면요. 저는 똑같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싸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만들고 있는 HBM 5세대 그거는 지금 풀캐파가 차가지고 더 이상의 주문 생산을 만들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현재 이제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는 HBM 6세대까지 TSMC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걸 본다면 앞으로 뭐 AI 데이터 센터가 요즘에 연기가 된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필요한 건 이 D램 쪽의 HBM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SK 하이닉스의 계속되는 저는 상승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충분히 아직도 싸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SK하이닉스가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했는데 세론 작용으로 인해서 어제는 조금 하락한 모습 보였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 줄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또 잘 갔습니다. 어제는 또 한미 협상까지 이루어지면서 또 좋은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조선 쪽으로만 계속해서 호재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미국의 해외 군성 장관이 이달 말에 또 방한을 할 예정이고 또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에도 방한을 하면서 조선업 쪽으로 이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쌓이고 있죠.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네. 조선주들 너무 무섭게 잘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백고동 소리를 올려줄 수 있을까요? 조선주가 아마 주 초반에 떨어졌을 때도 이제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땐 제가 이제 걱정하지 말라. 네. 어차피 실적이 나오고 그 실적에 대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아직은 이제 미국과의 관세가 역시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그 관세에 대해서도 역시나 영향은 가장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방금 앵커님께서도 정말 잘 얘기해 주셨다시피 현재 조선 쪽에서는 저는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좋은 뜻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해보면요. 그 한 업종에 대해서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거의 그게
주가의 고점이었었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 달리 현재 주가보다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은 한 번 정도 좀 쉬어갈 타이밍일까라고 약간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님들은 어떻게 조선업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선업을 따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땐 조선업은 현재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거의 기존 보유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인 여기서 상승이 나오려면요. 자, 보세요. 일단은 성적표가 어저께 2000% 영업이익 상승, 성적표는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려면요. 지금 영업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대비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현재 받았던 성적표에서 또 추가적으로 현재 조선업에 대해서 수주, 발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발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뭐 미국이 정말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조선업에 발주를 준다면 모를까? 아직도 그런 상황은 펼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조선업 자리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나는 조선업에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은 현재 조선 이 배를 만드는 선박을 만드는 조선 업체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 있죠. LPG 탱크를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조선 쪽 선박 엔진을 만든다라든지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쪽에 약간 그 보수 쪽을 맡고 있는 현대 마린 솔루션, 뭐 현대 힘스 뭐 이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 쪽으로는 이미 큰 수주가 이뤄져서 성적표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추가 발주까지는 알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 약간 매도 우위를 좀 보이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엔진 쪽으로도 그래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투자 시선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렇게 조선주 쪽으로 성적표를 확인한 만큼 이 어제는 현대차도 나왔거든요. 이익률이 8.2% 상승하면서 또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세론일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전체적인 실적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사실은 실적 시즌일 때는 실적대로 주가가 가주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실적보다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관세.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그 대응, 뭐 이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그렇게 잘 나올 줄 알았어 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저께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예측했던 것보다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뿐이지 현대차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자동차 쪽은 제가 뭐 좋은 의견을 많이 드리질 못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황입니다. 현대차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심지어 PER을 보더라도 일본의 도요타보다도 한 4배 정도 낮아요. 그만큼 주가 자체는 굉장히 밑에 저평가돼 있는 건 팩트,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면 현대차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유탄을 맞아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라는 4글자이기 때문에 아직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미국의 어떻게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진 부분은 아예 없기 때문에 현재는 저는 자동차 쪽은 아직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아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좀 오늘도 기아도 그래도 역대급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관망세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이 정말 우리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게 나와도 네.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래 실적은 나왔는데 당장 4월부터 시작되는 이 관세에 대해서 앞으로 기아가 실적이 좋을까?
라고 하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등해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아무래도 오늘 기아 실적 발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 오늘 좋았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도 좋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0.9%, 코스닥도 0.5% 상승 출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양하게 실적 발표 끝까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했던 이 장 전의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어제는 약속의 목요일이었지만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와 조선주들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종목들도 꽤나 있었지만 조선주만 활짝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GDP가 역성장을 보이고 또 한미 관세 협상까지 앞두게 되면서 시장은 조금 경계심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등락을 거듭하다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새벽에는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성공적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 결과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행히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양시장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해주면서 2,544.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그 상승폭은 조금 더 적지만 그래도 729.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의 랠리가 이어졌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흐름이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 1%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제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조금은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지만 오늘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전자가 오는 26일까지는 2025 월드 IT쇼에도 참가한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보시면 어제 부진이 조금은 아쉬웠던 만큼 오늘은 좀 3%대로 좀 높게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18만 3천 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HBM 날개를 달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어제 하지만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좀 오늘의 모습은 그래도 3% 가까이 올라주면서 좀 투자자들에서는 좀 기분 좋은 하루로 장을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시면 현재 1%대가량의 상승세 역시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이던 11조 규모의 타이탄 프로젝트 철수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를 중국의 화유 코발트가 대체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좋지 않은 모습, 쉬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0.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역시나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1분기 선방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사실 2분기부터가 25%의 관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는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좀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도 모두 우선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대 강세 실현해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83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장처럼 이 하락장 속에서 힘을 내줬던 방산주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죠.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일정이 조만간 확정이 될 전망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44% 상승해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짐펜트라가 장기 투약 처방 근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처방 확대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아 역시나 0.23%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주들은 나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폭이 조금 더 큰데요. 1.4%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HLB는 0.72% 하락한 모습입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어제는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3에서 0.2%가량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강한 불 상승해주면서 0.7%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휴젤과 클래시스는 보합권의 흐름에서 조금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실적이 찍히는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 오늘은 휴젤이 0.2%대 강세 실현해내고 있고 클래시스는 반면 0.6%대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펩트론의 경우에는 그간 조금 부진한 모습 좀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쪽에서 좀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 한동안은 좀 이런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지금 2.18%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위가 뒤바뀌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보합권 상황을 등락을 오고 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 파마리서치 어제장에서 보여줬던 5%의 강세는 무색하게 오늘은 0.13%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 나쁘지 않게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0.9%, 코스닥도 0.5%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또 매수 우위가 보이고 있는 점 포착해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세론으로 작용했던 이 SK하이닉스 오늘 2%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솔루션에서 어제 또 좋은 흐름 보였죠. 이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7% 또 강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으로도 오늘 잘 들어오고 있고요. 멘토님 오늘 봤을 땐 그래도 출발 상황은 나쁘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역시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좀 빵긋 웃는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만큼 반도체 종목들이 다 밑에 지금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끌어주면 코스닥 쪽에서도 물론 오늘 코스피보다는 좀 약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같이 가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수급 자체도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오늘은 좀 들어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선물 쪽에서도 현재 수급 자체가 꽤 이 시간 치고는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이 한 2,800계약, 거의 3,000계약 정도 들어오고 있다는 건 오늘은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현물,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식도 아마도 순 매수세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우리가 2,500포인트를 넘어서 2,550포인트 코스피 기준에서 넘어가고 싶다면 결국에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2,000억 정도만 나와줘도 최소한 2,000억 정도만 나와줘도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게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저점에 있어서 올라갔다라기보단 전일 미국 시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면서 구글의 그 알파벳의 실적도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내려가다가 올라간 영향이 어느 정도 오늘 반도체에 우리 훈풍을 좀 불어주는 것 같고요. 결국엔 하이닉스가 어저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주가가 떨어져도 저는 계속 싸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하이닉스의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가 아직도 불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반도체 투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반도체에 관세를 매긴다면요.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미국이 자기 발등에 자기가 도끼를 찍는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HBM이라는 SK 하이닉스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요. 그 HBM이 미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엔비디아 GPU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GPU가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거의 모든 가전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기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매기겠지만 관세를 강력하게 매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가느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좋은 건 하나 솔루션입니다. 아마도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좀 좋게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렇게 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엔 하나 솔루션이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으로 되냐 안 되냐였어요. 배경 자체는 미국 쪽에 패널 공장도 있고 셀, 웨이퍼, 원웨이로 하는 공장이 깔려 있기 때문에 배경적으로는 잘 깔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매출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될 것인가가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 의문을 어저께 완벽하게 풀어줬고 어저께 상승만큼 오늘도 강력하게 좀 올라가는 걸 보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한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는 아직도 자리가 열려 있으니까요. 만약에 밑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고 거기다가 나는 태양광 쪽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은 현재 하나솔루션에 좀 몰려 있을 때 추가로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점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2,000원 넘게 지금 3,000원 가까이 지금 매수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눈에 띄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있었죠. 체코에서 이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서 우선 대상 협상자에 이제 거의 최종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기대감은 있었는데 어제는 조금 더 확실시가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3% 넘게 또 급등하는 흐름까지 보이고 있고 거래 대금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 원전 쪽으로 오늘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원전 쪽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 그 전문가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전을 굳이 이렇게 체코 원전이랑 엮어서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지브리 놀이라고 하잖아요. 챗 GPT에. 그걸 하게 되면 전력이라는 게 엄청 필요한데 그렇죠. 그 전력은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석탄은 앞으로 안 떼는 그런 좀 성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막대한 전력을 만들려면은 당연스레 원전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 생각의 나무라고 하죠.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면 무조건 AI 기술, AI 테마니까 로봇일 거야, 의료 AI일 거야, 뭐 AI 챗 GPT의 뭐 LLM 거대 언어 모델일 거야 이렇게만 연결짓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AI가 돌아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지라고 한다면 무조건 짝꿍은 원전이랑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과 요즘은요. 뭐 대선 정책 테마주 때문에 이제 SMR 그다음 원전 테마 다시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원전주들이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AI와 같이 한 배를 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봤을 땐 원전 테마이기 때문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소대장주 2번 대장은 아마 BHI가 될 겁니다. 보통 원전에 이제 관련된 캐스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엔진하고 캐스크 쪽에는 BHI가 국내에서 가장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은 좀 소형주 쪽으로 보고 싶다라고 싶다면 결국엔 원전에 들어가는 압력계라든지 온도계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측정 계측 장비를 만드는 우진 엔텍까지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AI 테마가 커지고 AI 데이터 센터가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이 SMR 관련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보셔도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R 그리고 원전까지 해서 지금 아무래도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불안정한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책 테마주들의 수급이 좀 쏠리고 있었는데 어제 조금 불안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내부자들은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작년 7월부터 이제 쌍법이 개정이 좀 되면서 대량 매도자들이 무조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50억을 넘다든지 네. 지분 5% 이상을 팔 때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 공시를 여러분들 꼭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뭐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뭐 종목 정치 테마주들의 종목을 수익 보고 나오신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종목들의 대표이사라든지 대표이사의 배우자 아니면 그 대표의 뭐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장내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코나아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이재명 대선 주자가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 지역 화폐의 대표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현재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한 규모가요. 45억 규모고요. 이분이 167%의 수익을 남기고 다 팔고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일단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다 이제 퓨리오사 AI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AI 관련돼서 퓨리오사 AI를 방문하면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또 있어요. 그 종목도 현재 대표의 배우자는 한 20억 규모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임원들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 7분이 다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 15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온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관련된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시계에서 근무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님께서 원래 1,000원이었던 주식이 6,000원까지 올라가니까 57억 정도의 매도를 좀 진행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이 까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뒤에서 어느 정도 실세들은 다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빠르게 손절을 하시던지 빠르게 좀 대처를 하시길 좀 바라는 마음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테마일수록 지금 대규모 매도가 있을 때 흔들리기 때문에 공식 꼭 챙겨보셔야 한다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 만큼 막판까지 또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녁 중요한 이벤트를 보내고 시장이 열렸습니다. 코스닥은 0.91%,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 들어오고 있고요. 의미 있는 부분을 보면 그래도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외국인 쪽에서 플러스 찍혀 있긴 하거든요.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속보에서 좀 확인됐던 부분들 어제의 경우에는 이전일 미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국내 증시의 수급 동향들을 보면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다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드는데 이 부분은 관세 협상을 좀 앞두면서 이 수급이 관망 내지는 경기 심리가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속보에서 확인됐던 내용들을 보면 관세 협상들이 비교적 잘 논의가 좀 되었고 다음 달이죠. 미국의 무역대표부 수장이 이제 한국에 좀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세부 협상을 좀 이어간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 관세 협상에 관련돼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완화시키는 좀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상호 관세 관련된 어떤 이 리스크가 다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최근에 어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 기조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은 저점 이후에 좀 반등, 특히나 뭐 기술주들이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호실적 이런 부분들이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관세 관련된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좀 시장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어제 제 기억으로는 한 14거래일, 15거래일 정도 코스피의 외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졌고 오늘 지금 15거래일 만에 좀 반등이 좀 이어진 셈인데 네. 일단 현재 현물 시장에서에 대한 외인의 매수세가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오늘 추세점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관건은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글로벌 기조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반등을 좀 이루고 있는 점, 특히나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지금 시간의 선물 지수에서 보합권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세에 관련된 충격들은 완화되면서 수급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좀 재차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도 1,432원까지 일단 안정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긴 합니다만 공매도 이야기도 좀 해놓을 수 없어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어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재개했을 당시에 코스피랑 코스닥 같이 합쳐서 공매도 전체 시장 비중이 한 13% 정도 됐었는데 점차 줄어들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좀 봤을 때 한 3, 4%까지 매도 규모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3월 31일에 공매도가 재개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일단 공매도가 금지됐던 그 기간에 외인의 지분량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15% 정도 감소가 좀 됐죠. 그래서 이 공매도가 건전한 공매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외인의 어떤 이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이 관심도가 굉장히 좀 떨어진 그런 계기가 좀 됐었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되고 공매도에 관련된 그동안의 어떤 그 리스크 요인들이라든가 단점을 좀 부각받던 뭐 무차입 공매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일단 뭐 금융 당국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 관련된 조치를 좀 완료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지금 이 공매도가 재개된 지 거의 뭐 25일 이제 30일이면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이제 그렇죠.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런 구간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외인의 매도세가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2번입니다. 순매수가 들어온 게 오늘 뭐 현재 지금 148억 원에 대한 이 외인의 어떤 매수세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좀 없기 때문에 그렇죠. 4월 10일 3,328억 원의 순매수를 좀 제외한다면 연일 매도세로 좀 작용했다는 점.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인 관세 리스크가 부과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현실화가 좀 되면서 일단 너무 섣부르게 공매도가 좀 재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시장의 불만들도 재차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통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인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되는 뚜렷한 흐름들은 찾아보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기조들 특히나 이 공매도가 좀 재개되면서 관세 리스크가 좀 맞물리는 그런 어떤 주가의 하방 영향에는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향후에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래서 글로벌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유동성 장세가 다소 좀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 성장 기조가 좀 명확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차 잔고가 좀 비중이 높았던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네. 쇼커버링이 다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어서 일단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러네요.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돌아오진 않고 있는 모습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제 뉴스 있었던 알테오젠도 좀 볼 텐데요. 할로자임이 머크에 또다시 특허 소송 제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알테오젠 입장 어떻게 나왔나 좀 찾아보았더니 할로자임의 엠다제랑 ALT-비포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별개의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40만 원 구간에 있고요. 오늘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2%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양봉이긴 한데 오늘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일지 매수의 구간으로 놓여져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지금 특허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재차 좀 제기가 좀 되면서 2%대 지금 네.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게 영향이에요. 향후에 키트로다 SC가 출시됐을 때 과연 이 엠다제 특허가 이 머크의 발목을 좀 잡을까? 그러니까 이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 또는 이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모종의 좀 합의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떤 노이즈가 재차 좀 부각이 좀 됐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머크의 입장, 특히나 뭐 알테오젠이 오늘 뭐 주주에 관련된 어떤 입장면들을 홈페이지에 좀 공지를 했는데 네. 저도 좀 잠깐 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엠다제 특허는 종국적으로는 좀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특허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은 사실 수급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노이즈가 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머크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알테오젠에 이 해당되는 어떤 ALT-B4 플랫폼을 좀 갖고 지금 기술 이전의 성과 4조 1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성과를 좀 추가적으로 좀 이뤄냈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특허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에 대한 검토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좀 반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엠다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할로자임의 경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주주에 관련된 반발 심리들을 감안해서 좀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왜 좀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냐면 해당되는 이 엠다제 특허의 어떤 적용 범위가 굉장히 좀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슷한 어떤 이 판례가 좀 있어요. 이제 과거에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가 해당돼서 뭐 이 글로벌 제약사와의 어떤 소송 관련돼서 이런 부분의 특허를 좀 다연장해서 이 부분을 좀 적용했을 때 당시 어떤 판결이나 어떤 주 쟁점들은 이 부분을 너무 일괄적이고 또한은 뭐 포괄적으로 좀 적용하기에는 애매하다 이런 어떤 결정 때문에 기각이 됐는데 판결까지에 대한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까지 걸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시를 좀 놓쳤던 그런 네.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알테오젠의 어떤 수급 영향으로 일부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해당돼서 법원에서 좀 빠르게 좀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 관점에서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로 좀 예정되고 있는 키트로다 SC의 미국 FDA 승인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3, 4분기에 있을 키트로다 SC 관련한 FDA 승인이 더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이려고 시도는 하네요. 차트상으로 봐도 일단 양봉으로 그림 그려져 있긴 하고요. 38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침에 들어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틀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내용 보면 불필요한 규제 없앨 거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틀을 좀 바꾸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다. 테슬라가 마침 또 6월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흐름 보니까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4.9%, SOS랩도 4%, 지금 전반적으로 퓨런티어도 2.4%로 그래도 이 뉴스의 영향을 받는 건지 그래도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보여서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모멘텀 관점에서는 뭐 일단 기대 요인들이 있죠. 테슬라가 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했던 2026년도에 대한 이 로보택시에 관련된 양산 대수도 한 60% 정도 상향 좀 제시했던 점,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보면 충분히 수급 기대감은 가져갈 수 있는데 과거와는 좀 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합니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특히나 뭐 한국의 경우에도 자동차 관세 25%가 부가가 이미 좀 현실화가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유예를 좀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인하를 대폭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고, 이 부분은 역시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지만 역시나 자동차 부품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급 영향들이 리스크 요인과 기대 요인들을 같이 좀 혼합해서 좀 적용받게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수급 기대감들을 좀 크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관세 리스크들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처럼 유사한 흐름들을 올해도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부분들은 지금 면제를 좀 목표로 이 정부에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철회돼 만약에 우리가 좀 원하는 어떤 면제까지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관세율에 관련된 인하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기조를 보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자국의 산업에 관련된 영향도를 일부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수 이전처럼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이 자동차 부품주 특히나 이 자율주행 모멘텀은 네. 재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전처럼 막연하게 이 수급 기대감만 좀 가져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관련해서 상용화 내지는 향후에 실적과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차별화 관점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3대 기술이라고 하죠. 카메라, 모듈, 센싱, 그리고 네. 레이더, 그리고 라이더, 이렇게 세 가지의 핵심 기술로 좀 구분이 좀 되고 있는데, 카메라, 모듈과 센싱은 이미 좀 보편화된 자동차 부품에서 현재는 뭐 2세대 미만에도 다 탑재가 좀 되고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더 기술보단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레이더 기술이에요. 이 부분은 초소형으로 구현이 좀 돼야 되고, 이게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로 위성의 관제를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좀 기술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는 HL 만도 같은 기업들, 생각보다 HL 만도가 자회사를 통해서 독보적으로 좀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도 이제는 좀 봐줘도 괜찮다. 다만 이제 종목들 잘 가려서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쪽, 그중에서도 레이더 기술 쪽 집중해 주셨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HL 만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로는 조선 자리합니다. 어제 이제 조선 실적의 날이었죠. 전반적으로 너무 잘 나왔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소식도 같이 밝힌 상황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선표도 좀 당겨지고 있다. 그만큼 생산성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 너무 잘 나왔고 마린 엔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조선주는 조정 없이 어제도 기회 주지 않고 잘 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이제 영업이익 너무너무 잘 나왔는데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 반응을 봤을 때는 개장했을 때는 제가 한 2%대로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잠시 살펴보면 여전히 2.6%대 18만 원 선 위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투톱이 바로 서다 보니까 밑으로 CXL이나 HBM,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같이 받아가는 모습 체크됩니다. 자, 마지막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비만 치료제고요. 사실 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인벤티지 랩이었죠. 경구용으로 먹을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하루가 아니라 7일까지 효능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입증이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도 위고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걸 유통시킬 수 있는 블루엠텍도 같이 강세를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전반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는 추가적인 상승세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님 우선 세 가지 테마 이렇게 열어봤는데 어느 쪽 먼저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월 초부터 재차 좀 강조했던, 그래서 우리가 1월에서 2월, 3월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선주가 고점을 형성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 재차 좀 강조를 좀 드렸고요. 여전히 현재 뷰도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명확하게는 정책 기대감들 그리고 이런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조를 가져가는 그런 원인들은 과거의 조선업 슈퍼사이클 기조와 전혀 좀 다른 양상들을 가지고 있죠. 초호황기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정책 기대감과 오히려 최근에 이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가 좀 됐다는 부분들은 조선 부분의 경쟁력이 미국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라는 뜻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 특히나 뭐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조선빅3의 이번 이 시장의 어떤 이익 컨센서스를 좀 더 상회하는 실적 기조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오늘도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이 이 보합권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미국의 어떤 MRO 사업에 관련된 수주라든가 이 조선 특히나 뭐 군함 건조된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좀 반영되고 있는 이유인데 일단 다음 주에 미국 해군성 이 장관이 이 국내에 좀 방한을 하죠. 이제 방한을 이번 달 말에 이제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해지고 네. 있는데 이제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최소 6척의 이 미국 군함에 관련된 MRO 사업 관련된 어떤 수주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재차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좀 방위사업청에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업 협력들이 이번 방안을 좀 계기로 해서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LNG 밸류체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보다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들이 오늘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고 어제 관세 협상에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음 달 이 상무부 장관의 어떤 방안 이후 무역 대표부 수장이 좀 방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뭐 세부적인 어떤 관세 협상들이 조기에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다면 조선 부분에 관련돼서는 뭐 향후에 정책 수혜 안에서 충분히 수주의 연동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기조에서 상승세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나 기대 요인들을 좀 과하게 좀 반영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반대로 해석해 보면 LNG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들, LNG 수출 확대에 관련된 LNG 선박 수요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오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투자의 힌트를 좀 착안해 보면 저는 삼성중공업은 오늘 뭐 충분히 어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 LNG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부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은 대표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코멘트를 주셨던 기억도 있고요. 이제 쇠빙선을 북유럽에 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사실 보도가 됐어서 밀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버텼고 호실적의 정반응을 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사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생산성이 좋아서 선표를 좀 앞당기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같이 나왔습니다. 즉 생산성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수익화할 수 있는 시간도 더 당겨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워낙 높은 구간에 있긴 해요. 26만 2천 원. 오늘도 5%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도 신규 매수 가능할까라는 고민이었는데 어제도 매수 대기가 확실히 많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조정의 기회는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매수 사인 어떻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주봉 월봉 기간에서 뭐 여기 위에 상방 매물대가 좀 없죠. 그래서 사실 주가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가치를 과연 좀 강하게 다 끌어왔느냐 관점인데 일단 뭐 과거에 2차 전지가 묻지마 상승을 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명확한 성장 기조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수주의 연속성을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과 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좀 좋은 사례가 좀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이 부분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2년간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였던 것과 좀 대비돼서 조선주의 경우에는 과거의 학습 효과가 있었어요. 장기 슈퍼사이클이 확인됐던 2010년도 초반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업 굉장히 좋았는데 장기 불안 기간이 한 10년 정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조선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좀 받았던 부분들, 특히나 중국산 저가수주에 좀 크게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 수익 지표가 좀 개선됐던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서 이익 개선이 빠르게 확정되고 있고 여기에 고환율 정책 기조와 좀 맞물렸던 부분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한 2년 정도 조선업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미국의 이 조선 관련된 재건의 어떤 이 인프라 구축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는 점 여기 대해서는 뭐 상선이라든가 군함, MRO 사업에 관련된 성과가 단발성보다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내 전반적인 캐파를 초과하는 어떤 수주의 연속 성과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기회 요인이 좀 될 텐데 단순하게는 뭐 주가 좀 고점이니까 신규적인 어떤 접근은 가능은 하지만 일단 뭐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바이앤셀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기자재 이야기도 살짝 좀 해주셨는데 어제 HD 현대 마린엔진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상치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매출이 예상치 대비해서 7%, OP는 예상치 대비해서 1% 살짝 미스가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전통적으로 조선에서 승부를 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JP모건 쪽에서는 마린엔진 쪽 지분율을 5.4%까지 또 늘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큰 손들이 늘린다라는 거는 여전히 기자재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으로 같이 가져가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엔진 기업들, 뭐 한화엔진이라든가 HD 현대 마린엔진의 리드타임 보면은 일단 뭐 전체 수주의 계약금을 한 20% 정도 받습니다. 나머지 80%는 인도 시점에 받아요. 그런데 인도 시점이 조선 리드타임 한 2년에서 2년 반. 네. 뭐 우리가 뭐 짧게 봐도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수준까지 보는데 지금 조선 특히나 엔진의 경우에는 한 1년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잡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수주를 따냈어도 인도 시점에 80%의 실적이 잡히니까 당연히 이런 매출의 인식 기간 때문에 이 분기별의 이 어닝 미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우리가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이 실적 미스가 났다고 해서 성장성 내지 수주 성과에 관련된 큰 훼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 시점에 관련된 영향이 상당히 좀 반영될 수 있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수주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주 성과가 감소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엔진 기업들에 대한 분기별 이 수주 성과들은 굉장히 좀 크게 증가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일시적인 실적의 피크보다는 일단 뭐 반영될 수 있는 그 향후의 증익 모멘텀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자재도 리드 타임이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오히려 나중에 돼서 이연돼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짝 미스난 거 가지고는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선 쪽 잘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역시나 상승폭을 더 크게 유지를 해나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현재 역시나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1%대 이상의 강세 보여주면서 2549.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코스닥의 경우에는 0.5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730선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모두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은 125억 원,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 9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현재 170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에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 오늘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아주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좀 소폭이긴 하지만 416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오늘 2,2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내던지는 모습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 업종입니다. 코스피 상승 업종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으로는 화학 업종 지금 현재 기계로 바뀌었는데요. 1.7%가량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화학 업종도 뒤를 잇고 있고요. 또 운수 장비 쪽이 오늘 강한 모습인데 1.6% 가까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운수 장비 쪽 계속해서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기전자도 지금 1.3%가량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이 좀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전기전자도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코스피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하락하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약품 0.12%대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면서 조금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승 업종들 살펴보시면요. 현재 종이목재 쪽이 1.6%대로 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삼육물산이 현재도 상한가에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종이목재 쪽 상승세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일반 전기전자 쪽도 1.3%대 강세, 유통 쪽도 소폭이긴 하지만 0.95%대 강세 보이면서 현재 시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업종에서는 지금 기타 서비스 쪽이 0.57%대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좀 큰 폭으로 낙폭이 보여지진 않지만 뒤이어서 출판 목재라든지 섬유 의료까지도 오늘은 조금 약세를 실현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데요. 현재 하나오션이 1위를 차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또 트럼프 장남과 미국 해군성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쯤에 한국 조선업체들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조선주들 한미 조선협력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6.3%대 하나오션 상승세 보여주면서 85,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투탑도 상위권에 자리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12%대 높은 오름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좋은 소식도 좀 들려왔었고요. 또 미국 주택 태양광 사업 호재로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오늘 좋은 모습이죠. 6%대 강세 보여주면서 역시나 조선주들이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현재 원익홀딩스가 9%가량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1등을 차지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메타나 AMD, 인텔처럼 이 글로벌 회사들과 함께 인공지능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오늘 장에서 지금 현재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선제도 2위권에 자리를 하면서 15% 가까운 높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대로 좀 낙폭 그리고 있고요. 역시나 신플랫폼과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대 강세 실현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프로의 경우에는 정책 관련주로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광주 AI 산업단지 관련주로서 또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약보합권으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0.24%대 하락하면서 8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조금 혼조세가 많이 깃든 모습입니다. 휴젤과 클래시스 아까는 상반된 모습 보이면서 휴젤이 그래도 상승세를 가져갔었는데 현재는 전환한 모습, 약보합 전환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 역시나 2%대 강한 낙폭 그리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현재 지금 좀 상반된 모습으로 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시장에서 오늘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까지 규모가 개장 대비해서도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오후장까지 훈풍이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